네,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이신 선재규 기자님 모셔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사우디, 어저께는 이란 관련해서 이제 원유 관련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워낙에 이제 안 살려고 금수 조치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렇게 막 많이 팔려고 이거 마케팅이라 그래야 될까요?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었는데요. 자, 이제 러시아가 전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나 봅니다. 아무래도 금수 조치가 임박하다 보니까요. 블룸버그 통신이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서방 당국자가 그러더라 하면서 전했는데 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하면은 한 30%까지 가격을 깎아줄 수 있다고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30%까지요? 네. 지금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G7이 지금 그 러시아 원유가 상한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관료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요.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시장 가격보다 한 30% 낮게 원유를 팔겠다 이렇게 자기들한테 제의를 해서 조코이 대통령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안에서 그거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찍힙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글에 올렸습니다. 지금 블룸버그는 인도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숄츠 독일 총리도 얼마 전에 기자들한테 이게 이제 G7이 추진을 하거든요. G7이 합의한다고 해서 될 거 아니다. 다른 파트너국들이 도와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이렇게 종합한 거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못해.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지금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별로 반가운 표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 아데모 부장관,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다녀가고 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좀 압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인도에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뭄바이의 한 행사에 참석해서 에너지 안보 문제도 논의를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걸 우리 하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주장이 지금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 블룸버그는 글쎄 그럴 거 하는 건데 제가 우리나라 경찰관들 나오는 영화 그게 투캅스인지 체포왕인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 보면은 유흥업소 업주들 모아놓고 이제 범인 잡는데 협조해라. 사실 말이 협조지 그러니까 이제 업소들 주인들이 아주 그냥 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데모 부장관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가 상한제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다른 G7 아닌 국가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데 30%를 할인을 하는데 장기로 하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높으니까 그렇죠. 30%가 오랫동안 팔면은 물건의 하자 있는 거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다면은 오히려 물론 러시아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사는 입장에서도 지금 에너지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 자기들한테 나쁠 게 없죠. 러시아도 30% 깎아줘도 지금 높으니까 이 가격에 30%를 장기 계약하면 러시아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는군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 지금 이렇게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할인2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렵네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냥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하던데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할인2 프로젝트 이제 일본 그다음에 쉘 일본은 미쓰비시하고 미쓰이가 들어가 있고요. 영국 쉘까지 세 회사가 지분이 50%에서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0% 플러스 이제 1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러시아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방이 제재하니까 그래? 그다음에 일본이 저기서 조금 좀 미움털이 배겼죠. 그러니까 싹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새로 회사를 만들도록 그런 대통령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회사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회사죠. 사할린 에너지라는 게. 기존 회사는 기존 회사를 다 없애버리고 없애고요. 거기 있던 자산하고 모든 지분 구조를 다 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회사를
쫓아내기가 당장 좀 뭐하니까 예. 한 달간 여유를 줄 테니까 니들이 여기 참여할지 안 할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요청받으면 3일 안에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결정은 사실상 푸틴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하린2 프로젝트는 지금 일본이 여기 아주 LNG 아주 목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지난 19일부터 이 새 회사가 운영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기존으로 사는 구매자들한테 계약 새로 하자. 아. 그다음에 돈은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러시아 은행에 입금해라. 이제 그쪽 네. 똑같은 네. 거죠. 유럽에 네. 적용한 네. 거하고. 그랬더니 도쿄가스하고 도쿄에 있는 그 일본 회사 두 개가 즉각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미쓰비시였나요? 이제 투자를 했던 거는 그렇죠. 투자를 원래 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 생겼으면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거 투자금은 까먹고 그거를 새로 들어가야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를 지금 새 운영하는 네. 사할린 에너지라는 데가 네. 임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임시로? 한 달 안에 네, 네. 이제 재계약을 당신들이 하나면 이건 우리가 갖든가 뭐 우리가 처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어제 밤에 들어왔는데 일본 정부가 요청을 네. 해서 새 회사의 지분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미쓰비시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러시아 그 운영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푸틴이 결정을 그렇죠.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해줄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일본이 미움털이 잔뜩 박여 있는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 달 안이라는 게 다음 달 4일 이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거의 뭐 다음 주만 지나면 기한이 거의 다 끝나는 것이고 네. 그 안에 이제 뭐 여기는 당연히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승인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그 정도 문제 결정이 잘 안 나는 집주인이 거죠. 지금 계약 지나서 이제 그 전세 계약 다시 하자고 하는 건데 네. 너 그동안에 뭐 하는 거 별로 이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걸 또 쫓아내면은 또 뭐 사실 이제 이걸 또 딴 데다 팔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영국 쉘도 지금 쉘이 제일 지분이 이제 20 몇 %가 더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미쓰비시, 네. 미쓰인데 이제 쉘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네가 지금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 회사에 판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그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숄츠 총리가 네. 캐나다 가가지고 네, 했는데 뭐 수소 뭐 동맹 맺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에너지 좀 달라고 했는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네. 이 로이터가 딱 오늘 제목을 Winter is coming, but Scholz leave Canada with no promise for LNG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대로네요. 로이터가 예, 분석을 그대로네요. 했네요. 그러니까 예, 참 예. 지금 기시다가 예. 이 로이터 기사를 만약에 봤으면은 예. 야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참 네. 깝깝하게 생겼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할린2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게 계약을 했다가 못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생산량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럼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올겨울에 참 에너지 공급처가 마땅치 않은데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되거나 계약을 못 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큰 파장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저 사할린2 프로젝트도 지금 러시아도 사실 극동 에너지 개발 쪽에 굉장히 초점을 네.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 밉다고 막 그렇게 판을 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유럽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 장사는 이제 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 집중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 더욱더 푸틴이 이제 아시아 쪽에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0% 할인해 주겠다라든가 해서 네. 그런 게 더 공세가 가해질 텐데 사실 뭐 아시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데 미국 눈치도 또 봐야 하니 네. 참 복잡하게 됐죠. 네, 그렇네요.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에너지 부분은 이제 좀 한번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단락을 한번 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러시아 관련해서 그동안은 좀 최근에는 또 러시아가 또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또 오늘 들어온 얘기들을 또 보면은 러시아 제품들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보다 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기사들도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미국의 AP통신이 어제 자체 집계로 해가지고 굉장히 긴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예.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러시아 제품이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뭐 하고 막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은데 계속 미국에 엄청난 물량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
월 한 10억 달러치 이상이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국이에요? 예. 보면은 지금 그 AP가 자체 분석한 걸 보면 뭐 금속부터 목재, 뭐 고무, 뭐 우라늄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 전쟁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천 건 정도가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전쟁 이후에 3,600회 이상이 선적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0억 달러가 넘는 네. 규모가 되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의 제재조정국 책임자가 AP통신 기자한테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러시아보다 미국에도 피해가 큰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조정하는 게 내 임무입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재 대상인데 자기가 좀 조정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재 대상도 있고 아마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네. 그 지금 AP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쭉 품목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다가 이제 그 러시아산 강목재, 이제 강목재.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목조 주택이 많거든요. 네. 그 마루에 그게 대부분 아,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교실의 책걸상 같은 것도 이걸로 네, 만드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루트라고 이제 거칠게 빻은 곡식 같은 거. 그다음에 암호화폐 채굴 기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솔직히 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채굴 장비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그 비구 자른 벽에 같은 것도 매일 미국 항구에 컨테이너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원자국 가스는 미국이 뭐 일찌감치 3월부터 금수를 했는데 기존 계약분 그 전에 계약한 것들도 지금도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러시아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대량 물량이 들어온답니다. 모건 스탠리 얘기는 지금 뭐 그 전쟁 전하고 물량이 줄어든 게 거의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 2월 이후에 한 900차례 이상 선적이 돼서 한 2억 6,400만 달러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한 기업 페레니알이라는 데인데 지난달에만 한 3만 5천 톤 이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제재 품목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회사 쪽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잉도 지난 6월에 러시아에서 20톤 정도의 알루미늄을 들여온 걸로 그렇게 AP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다는 거는 참 그 경제적인 논리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적이나 뭐 이런 가치적 이런 거에 역시 확실히 좀 약간 우선하는 모습을 민간에서 이미 좀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항목들 중에 우라늄 네. 이런 핵 원자력 관련된 물질들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또 참 제가 요것도 있습니다. 러시아 총알. 총알이요? 예, 이것도 엄청나게 수입이 됐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한 4천 톤 정도가 들어와서 미국 전역에 있는 총포상에 다 깔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원산지 세탁돼서 뭐 그런 석유 제품 그것도 물론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핵물질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요.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이제 미국 원전들이 이걸 이제 초기 원료로 쓰는 모양인데 웨스팅하우스 같은데 계속 공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미국 에너지 담당 차관보가 워싱턴 이그제미너하고 회견한 게 있는데 이거를 외신들은 별로 안 전했는데 역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또 쫙 뽑아가지고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원전 핵 연료 공급선으로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곳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러시아만큼 신뢰할 만한 데가 없다. 그러니까 샀다. 예, 그러면서 네. 지금부터라도 네. 우리가 국내에서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저농축 우라늄 같은 거 미국 원전들이 쓰는데 최소한 20% 이상이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 앞장서서 지금 뭐 제재 하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는 뭐 엇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 제재가 어렵다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제가 최근에 군사 쪽 전문가분을 한번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얘기 나오면서 석유나 가스 값이 많이 오르니까 탈원전 하다가 이제 유턴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원전 다시 돌려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탈원전을 뒤집고 원전으로 가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서 우라늄은 사실 여기저기 있지만 이렇게 중간 가공해가지고 원료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원전으로 돌아가는데도 사실 러시아 그 공급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뭐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문제 말고도 그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제재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재라는 것 자체가 예. 변칙 아닙니까? 네. 뭐든지 시장 논리로 하고 예, 미국이 그럼요. 늘 얘기하는 게 어떤 시장 논리, 뭐 평평한 운동장 얘기를 네. 하면서 사실은 제재라는 거는 차 튀고 뽀 튀고 뭐 장기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한 손 묶고 뭐 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제재라는 네. 그 변칙을 이거를 원칙처럼 쓰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무리한 부분,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네. 뭐야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거듭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경제 논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 미국의 그 낙태 관련돼서 그 이슈가 컸잖아요. 네. 그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뭐 거의 뭐 완패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가 이제 미국 대법원 6월 말이죠. 지난 네. 6월 말에 그 낙태권 보장 조항을 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굉장히 반발이 많고 그게 확실히 선거 판도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뭐 미국 뉴욕 타임스 그리고 CNN 같은 게 이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몇몇 그 보선이 치러졌거든요. 4차례 치러졌는데 거기서 민주당 그 후보가 예상 외로 당선되거나 공화당이 이겼는데도 옛날 그 2020년 그 대선 때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 격차보다도 훨씬 좁혀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언론 분석들은 이게 확실히 대법원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지지층 결집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역풍을 좀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그렇게 겁니까? 정확한 예, 표현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4.5% 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는데 그 지금 상황이 이제 이거보다 그 더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더 벌어진 거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이제 공화당의 가장 큰 목표는 하원 탈원인데 네. 그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퓨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미국 유권자의 56%가 낙태 문제가 중간선거에 중요한 이슈다 했는데 이게 지난 3월 조사 때 43%보다 훨씬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캔자스주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공화당 텃밭인데 여기서도 주 헌법에 낙태권 보호 조항을 없애는 주 헌법 개정안이 예상외로 큰 표차로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공화당이 조금 비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 또 보니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좀 약간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 더 힐 분석을 보니까 미국 의회 매체 네. 그래도 민주당 후보들이 바이든 그 지원 요새 이거 노땡큐입니다 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요소를 시작을 네. 하는데 여기는 오바마 대통령은 오세요. 그 네. 바이든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기가 몇 건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런 그 미국 선거 중간 선거 판도가 묘하게 지금 바뀌는 분위기라는 게 미국 언론 분석입니다. 예. 네, 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쪽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도 많고. 저는 이렇게 미국 예. 중간 선거 판도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미국 언론 분석은 이거는 미국 내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뭐 중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요. 네. 일본도 뭐 전 세계 어떤 미국 중간 선거 판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모든 그 지정학전 어떤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예. 예, 변화가 좀 느껴지네요. 글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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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번에도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올해 11월에 여러 가지 사실 정치적인 이런 뭐 선거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큰 것들이 있는데 11월 이제 얼마 남지도 예,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 중간 선거 네. 판도가 바뀐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여부에도 제가 볼 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최근에 저희가 그 원숭이 두창, 뭐 일부에서는 이 명칭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편의상 어쨌든 이 원숭이 두창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온다. 세계보건기구 최신 집계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전주보다 한 20% 이상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미주는 아직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이제 좀 추세가 좀 가라앉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조금 제가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팍스로비드 있죠. 네. 화이자 먹는 네. 치료제. 이걸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그 대규모 환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40대에서 50대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먹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미국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들여가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미국에다가 뿌렸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해보니까 먹고 안 먹고 그 입원한 그 케이스를 보니까 40대에서 한 60대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이제 연구가 무슨 이게 이제 임상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이제 분석 자료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관계자들은 아니다. 대규모로 하고 이런 거는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도 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굉장히 나름 뭐 박스로비드 가지고 생생을 많이 냈는데 본인은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박스로비드가 우리도 지금 이걸 썼고 해서 이게 이제 화이자 주가에 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전해드렸으면 싶습니다. 그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팍스로비드가 어쨌든 지금 거의 메인 치료제잖아요. 거의 다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대체제가 그렇죠. 거의 없고요. 먹는 치료제 중에서는 이게 지금 뭐 네.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40, 50대에서 없다고 이게 그래서 나와버리면 AP통신은 이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제 추정을 했냐면요. 이게 지금 미국도 감염됐거나 백신 맞았거나 해서 지금 면역 그 보유율이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95%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팍스로비드가 사실 초기약이거든요. 5일 안에 먹어야지 낫는다는 건데 그래서 물론 약이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과연 그렇게까지 효율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시비를 AP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가성비. 가성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면역이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약의 효과라는 것도 옛날처럼 드라마틱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군요.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 중국에서 이 기사를 아마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 이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러시아나 중국에서 또 신약 나오겠네요. 네. 또 푸틴이 또 이제 임상 실험한다고 본인이 또 하나 먹어보고. 진짜 코로나는 진짜 지겹네요. 이게 끝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게 그 바이러스가 지금 자기들끼리 아마 낄낄거리고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제 뉴스 재미있고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